안녕하세요. 저는 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꽤 유명한 대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주위에서 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오래된 문화를 가진 곳이라고 자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위상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집안에서도 늘 어른들이 중국이야말로 여러 문화를 이끌어온 중심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중국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느 날 한국의 제주도라는 곳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제주도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왠지 인터넷이며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조차도 휴가철에 제주도로 몰려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중국 내부에도 엄청나게 멋진 장소가 많은데 굳이 한국이란 작은 나라의 작은 섬을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따라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특히 제주도는 듣자 하니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스스로를 독립적인 지역이라 여기는 것도 웃기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란메이라는 친구와 리자라는 친구는 저와 함께 늘 중화 사상의 우월함을 강조하던 동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괜히 제주도라는 곳이 거슬렸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거기로 그렇게 몰려들어 한국 경제를 살린다는 말까지 떠도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가 중국인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특히 관광산업은 중국인이 큰 손으로 통하는 만큼 중국 손님을 잃으면 바로 망해버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우리 땅 일부와 다름없고 지금도 중국 덕에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이니 언제든 중국인들이 등을 돌리면 그 나라는 끝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대단하진 않아도 제주도라는 섬이 대체 뭐길래 저렇게 화제가 되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제주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확인하고 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작은 나라 섬의 실체를 폭로하겠어. 실제로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을지도 모르니 한번 보자는 식이었지요. 제가 이 제안을 하자 제 친구들, 특히 란메이와 리자는 곧바로 호응했습니다. 그래, 우리 갈 거면 제대로 가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한풀을 입고 다니면서 한국인들과 다른 관광객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는 거였습니다. 원래 한국에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한푸에서 파생된 것 아니냐. 한복은 우리 전통을 따라 만든 아류라면서 떠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알리진 않더라도 한풀을 입고 돌아다니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할 테니 그때 중국 전통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였지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한국에 왜 가려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나라가 얼마나 볼 게 없고 별거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한푸도 입고 거기서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슬쩍 보여줄 거라고 했지요. 그러자 부모님은 그래도 해외 경험이니 나쁘지 않겠다며 허락하셨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집에서 허락을 받았는데 다들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학교 방학을 맞이해서 해외를 다녀오는 정도는 괜찮다며 부모님들이 큰 반대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베이징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리자는 곱게 화장까지 해놓았고 남메이는 큰 캐리어에 한푸를 잔뜩 챙겨왔더군요. 저도 평소에는 입지 않는 화려한 한푸 3벌 정도를 싸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굳이 이런 옷차림을 할 일은 흔치 않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당당히 과시하기로 한 것이니 특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처음 공항에 들어섰을 때부터 우리는 괜히 떠들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비자를 안 받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입국 절차가 귀찮지 않겠냐. 중국인이면 그냥 공항에서 여권만 스캔하고 들어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요.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을 얼핏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파란 느낌이었습니다만
저는 별 감흥 없이 솔직히 말해 중국도 바다 많은데 뭐 이게 그리 특별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는데 직원들이 중국어를 약간 구사하길래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 중국인 손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 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안 와주면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겠나 하며 제 친구들에게 귀띔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려서 저는 공항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주위를 살펴보니 시설이 꽤 깔끔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중국의 국제공항들이 훨씬 크고 더욱 바쁘니까 느려도 이해가 간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작은 나라가 더 빨라야 하는데 느린 걸 보면 역시 허술하다는 증거라고 망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힐끔 쳐다보기도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공항 바깥으로 나오니 일행들 모두 캐리어가 무거워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우리가 예약한 숙소 주소를 보여줬는데 기사가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중국인들에게 맞춰놨으면 기사들도 기본 중국어를 배웠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이동하는 동안 창문 밖 풍경을 봤더니 의외로 도로가 깨끗하고 한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봐라, 중국의 대도시가 훨씬 복잡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 어수선하게 보이지만 규모가 커서 그렇지 저긴 그냥 작은 곳이라 정리가 쉬운 거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건물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아 고작 이 정도라고 중얼댔습니다. 란메이와 리자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깨끗하고 시설도 잘 돼 있다고 감탄하자 저는 거 봐. 우리나라에도 이런 펜션 많아 오히려 중국이 더 화려하지 않아라며 넘어갔습니다. 숙소 주인도 중국어를 조금 했는데 엄청 반갑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인에게 조그맣게 들릴 듯 말 듯 말했습니다. 아마 중국인이 돈을 많이 써주니까 저렇게 친절한 거겠지. 잠시 짐을 풀고 곧바로 해변에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한 대로 한풀을 입고 돌아다니면 시선도 끌고 사진도 찍기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일행 셋이 각각 색깔이 다른 한풀을 꺼냈습니다. 숙소방에서 갈아입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돌아다닌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괜히 거울을 보며 제가 입은 붉은색 한푸 소매를 흔들어 봤습니다. 제 어깨에 드리워진 비단 자락이 꽤 멋져 보였습니다. 숙소 밖으로 나오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로 약간 쑥스럽더군요. 그런데 이내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일부러 중국어로 크게 말하면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니? 우리가 이런 복장으로 와도 잘 어울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떠들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주변의 중국인 관광객 몇몇이 흘끗 우리를 보면서 표정을 바꾸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들도 저희와 생각이 비슷하거나 혹은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해변 쪽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봤는데 상태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으나 친구들에게 아마 이 나라가 작아서 그런가 보지. 중국처럼 인구가 많으면 관리를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경하는 듯했지만 굳이 시비를 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꽤 맑고 푸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 봐도 된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생각보다 물빛이 투명하네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헝 이 정도면 중국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어 하고 툴툴거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갑자기 생리적 현상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변 한쪽에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긴 했지만 거기까지 걸어가기 귀찮았습니다. 또 우리가 입은 한푸가 헐렁하게 보이지만 사실 입고 벗기 조금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한 구석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건 흔하니까요. 그런데 란메이가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여긴 한국인이 괜히 사고 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여기는 작은 나라니.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래사장 한 귀퉁이를 돌아다가 살짝 사람 눈을 피해 보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행동을 시작하려는 순간 주변에 있던 해변 안전요원 같은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안 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자존심이 발동해서 왜 이래, 내가 잠깐 급해서 그런 건데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분한 어조로 영어 몇 마디와 한국어 몇 마디를 섞어가며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지만 고개를 돌리며 아, 몰라, 중국이면 별거 아닌데 작은 나라가 유난 떨고 있네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 일행인 란메이와 리자가 제 팔을 붙잡고 빨리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더 옥신옥신해져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원래 중국에게 신세 지는 곳인데 참 건방지네라고요. 해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괜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어차피 작은 나라가 괜히 법 타령하는 거지.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봐줬을 거라고요. 제 말에 친구들도 딱히 반박은 안 했지만 슬쩍 눈길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숙소에서 잠깐 쉬고 밤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식당가 쪽으로 갔는데 꽤 많은 관광객이 보였습니다. 우리처럼 한푸 차림인 사람은 없었지만 관광객들은 대부분 편한 복장이나 수수한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몇몇 상점에서는 중국어 간판도 보였고 점원들이 간단한 중국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며 당연히 중국인이 많이 오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가게들이 우리 중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요. 시장 거리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 저는 꽤 정돈된 골목과 깨끗한 바닥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상점 앞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지 않았고 길바닥에 침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조그만 섬이니까 관리가 되지, 인구가 많아지면 다 엉망될 거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지요. 그런데도 어쩐지 부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돌아다니다가 우리는 어딘가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다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웨이보나 소셜미디어에서 꽤 추천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서자마자 이거 또 중국인들에게만 비싸게 받는 건 아니겠지 라고 주인에게 툴툴댔습니다. 주인은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내밀며 여기는 가격이 다 정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어서 보자 바가지는 아니려나 라고 혼잣말을 크게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 손님들이 눈길을 주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나왔는데 제가 처음 본 해물탕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각종 해산물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한 젓가락 맛보고는 이거 꽤 괜찮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 입 떠먹고 나니 생각보다 맛있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굳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나라 해물 요리가 훨씬 다양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론 인정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부정해야만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장이 웃으며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하시라고 친절하게 말하자 저는 괜히 차갑게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길을 걸으면서 어떤 공연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야외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무리를 발견했는데 일본인 관광객도 보이고 서양인 관광객도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조그만 섬에 참 온갖 나라 사람이 다 모이는구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여긴 중국인 없으면 금방 망할 거야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란메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뭔가 대답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나빠서 왜 너도 한국 편 드는 거야 하고 물었지만 란메이는 아니 그냥 생각보다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니까 말이야 라고 대꾸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푸 퍼레이드를 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한푸를 한층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숙소 로비에서부터 소셜미디어 생중계를 켰습니다. 저는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중국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대단한 건 없어요. 그나마 바다가 조금 맑아 보이긴 하네요. 라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엔 섬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자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한국말을 주로 했고 저희는 간단히 소통만 가능했는데 곧 논쟁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섬이 예전에 중국 명나라의 영토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시나요?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 몸짓을 통해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걸 짐작했겠지요. 지사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뭔가 한국어로 제주도 역사는 조선시대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확 올라와서 친구들에게 봐. 이 사람이 모르는 거야. 원래 중국 땅인데 저렇게 고개를 흔들고 있네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택시를 내려 공원 비슷한 곳을 걸어보니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휴지와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아 꽤 깨끗해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제가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해져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조금 걸어가야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좀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에 들어가 해결하면 안 되나 생각했지요. 만메이가 그만하라고 만류했지만 저는 바보같이 또 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근처 가게에서 사람이 나와 제가 뭘 하는지 보고 깜짝 놀라며 한국말로 뭐라 하더군요. 제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뭘 보냐고 큰 소리를 치자 그 사람은 우리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지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경찰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발끈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중국 같으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 작은 나라가 엄격하기는 또 엄격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 공무원 같은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통역 앱으로 소통을 시도하며 이곳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팍 상해 괜히 손을 휘저으며 여기가 원래 중국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공무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차분하게 아니라고 이것은 엄연히 한국 영토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행들의 중재로 상황을 벗어났지만 너무 창피했습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다가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만 들통난 꼴이었거든요. 친구들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우기냐며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작은 나라니까. 괜히 관리가 엄격한 거고. 원래부터 이곳은 중국 힘 없으면 망할 곳이니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측이 딱 잡아떼며 벌금 운운하는 거다 정말 불쾌하다라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조목조목 말하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괜히 음성을 높여도 그들은 끝까지 차분했거든요. 중국 같으면 누가 먼저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라도 벌어졌을 텐데 여긴 이상할 정도로 대응이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흥분해 보였고 더욱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정이 지나는 동안 저는 어딜 가든 좀처럼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이곳의 거리며 식당이며 다양한 시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저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관광객으로서 친절을 베풀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럴 수가 있나. 중국인이 없으면 금방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들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각자 일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많아 보였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친구들 앞에서 너무 큰 소리를 쳤고 공항에서부터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벌린 제 자신도 있었으니 혹여나 실상 여기가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여기저기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보고도 이거 너무 비싸 보인다. 관광객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게 주인이 중국어로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 저는 비아냥거리듯 아 우리한테 돈 벌려고 저러는 거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별다른 마찰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더군요. 또 다른 갈등은 한풀을 입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한국 젊은이들과 생겼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복을 입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아시냐? 사실 한복은 우리 한푸에서 왔다는 거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충 저를 보며 웃거나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더 소리를 높여 지른다고 달라질 건 없었지만 공연히 열을 냈습니다. 한복이 진짜 전통인 줄 아느냐? 그건 다 중국 옷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무리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반박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결국 제가 혼자 화내고 혼자 씩씩거리다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덧 여행 막바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행과 함께 마지막 날 오후 숙소를 나와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속으로 참 이상하다. 왜 작은 나라에 이렇게 쾌적한 모습이 많지? 아마 구조 자체가 좁으니
그만큼 쉽게 관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란메이와 리자가 그래도 제법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하자 저는 노골적으로 핀잔을 줬습니다. 뭐가 즐거워. 에이, 괜히 인심 좋은 척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돈 의지해서 사는 곳이잖아.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받았습니다. 여권 심사를 하는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녕히 가라고 중국어로 한두 마디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나라를 깎아내리고 온갖 무례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해 보이니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반복했지요. 작은 나라 주제에 괜히 다정한 척하네. 그래봐야 중국 없으면 너희 뭐 먹고 살겠냐며 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뒤적였습니다. 면세점 구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며 간식거리를 한가득 사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이게 다 중국인이 사주니까 잘 팔리는 거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이곳 물건이 품질이 나쁘지 않으니 팔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얼른 비행기에 타고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떠나서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이 조그만 섬에서 자꾸 제게 친절을 베풀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며 제 고정관념과 오기가 깨지는 느낌이 들어 불편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제주도의 해안선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며칠 동안 제가 겪은 갈등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화장실조차 제대로 찾아가지 않고 무턱대고 구석에서 해결하려다 여러 번 지적당했습니다. 역사 얘기를 꺼내며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라고 억지를 부려봐도 대다수가 차분히 사실을 말하며 대꾸하거나 아예 관심 없다는 태도를 취해 제가 더 무안해지곤 했습니다. 식당이든 상점이든 대부분 깔끔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예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오히려 얕잡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비행을 거쳐 다시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부모님께 제주도 이야기를 하며 별거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더라. 남들이 괜히 바람을 넣어서 그렇지 전혀 대단한 건 못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는 듯 보였고 저도 마음 한켠이 좀 편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제가 노상방뇨를 하려다 관리 공무원에게 혼났다는 사실이나 한복 입은 이들과 억지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친구들 앞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 주장을 밀고 나갔습니다. 뭐가 좋냐, 거기 그냥 우리나라 섬에도 그런 풍경 널렸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안에는 그곳의 깔끔한 거리나 친절했던 안내원들 혹은 무심한 듯 넘어가는 분위기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제가 무례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는 주변에 한국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가가 거긴 별거 없으니 차라리 중국 국내 여행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해댔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묘하게 왜 자꾸 신경 쓰이냐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학교에 돌아와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한국 관련 이야기가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최대한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거기 별거 없어. 실제로 가봤는데 그냥 그저 그렇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왜 그렇게 혹평을 하냐며 저는 살짝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거기가 원래 중국 영향권이었고 지금도 중국인이 안 가주면 망한다니깐 나는 정말 시시하게 느꼈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 곧 란메이와 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제 실제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실 해변에서 난동도 부리고 화장실을 못 찾아 어이없는 짓을 했으며 역사 사실도 제대로 몰라서 여러 번 무안당했다는 얘기가 슬슬 퍼진 겁니다. 아무도 제게 대놓고 면박 주진 않았지만 뒤에서 웃으면서 제 행동을 두고 수군댄다는 걸 저는 감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전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제가 본 걸 별것 아니라고 우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끔씩 밤에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 갤러리를 뒤적이면서 제주도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한풀을 입고 해변에 섰던 제 모습이 마치 화보처럼 예쁘게 찍혀 있고 모래사장과 바닷물이 뒤에 펼쳐져 있는 장면이 꽤 아름답게 보입니다. 원래 제가 구석에서 용변을 보려다 실패했던 그 해변인데 막상 사진으로 보니 맑고 청량한 느낌이 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별거 아니잖아 라고 되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뭔가 미묘한 감동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겉으로는 한국, 특히 제주도는 작은 나라의 자그마한 섬이라 볼 게 없었다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혹시 묻더라도 그냥 그래서 뭐랄까? 영 별로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야 제 자존심이 유지되는 느낌이니까요. 제 속마음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며 제주도 같은 섬은 중국의 섬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고 한국이라는 곳이 잘 나간다는 식으로 소문이 도는 걸까? 제 결론은 늘 그들이 작은 나라이니 조금의 장점만 부풀려서 홍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갈등 상황을 통해 그게 단순한 선입견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망신만 당하는 결과가 된 듯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도 제주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괜찮았냐고 물으면 저는 아마 또다시 별거 없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라고 답하겠지요. 그런데 제 가슴 한구석에는 어쩐지 그 맑은 바다와 깔끔한 거리,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래 남아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왜 그렇게까지 거칠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제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중화사상을 강조해왔으니 작은 나라에서 이렇다 할 대접을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억지를 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누군가 한국이나 제주도를 칭찬하면 저는 무조건 반박하고 깎아내리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한풀을 입고 돌아다니며 외쳤던 말들을 스스로 부정당하지 않는 기분이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한국이나 제주도를 이야기하면 저는 애써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겠지요. 별거 없는 곳이더라. 거긴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제가 얼마나 반복해 말해도 어느새 제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도 그 바다 참 예뻤는데 라고요. 저는 그 모순을 아는 채 앞으로도 계속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서가 허황된 게 아니다. 다만 아직 기밀 자료라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사우디가 우리 대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어차피 중국 논문과 특허를 베낀 것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저렴하고 저질 시공밖에 모르는 후발주자입니다. 사우디가 전통과 선진기술 그리고 예술성을 경시한다면 결국 멸망할 거라고요. 여기 사우디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한 중국 책임자가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토부 장관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저희 정부와 왕실에서는 사우디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큰 프로젝트에 몰두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옴시티 건설 사업과 국가 식량 안보를 책임질 스마트팜 농업기술 도입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핵심 과제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우디 땅에 어떻게 하면 인프라와 농업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오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우디는 석유 부국으로서 수십 년간 풍부한 오일머니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 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퍼졌어요. 또한 국토의 95%가량이 사막인 환경 때문에 식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취약한 식량 안보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절감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국왕과 왕실 그리고 내각은 사막에서도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세우자는 거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했지만 전 세계 기술을 총동원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의견이 모였어요. 그것이 네옴시티와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 저는 이 프로젝트들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이 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나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일제히 쏠렸어요. 석유 부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사우디가 사막에서 초연대식 도시와 농업을 동시에 구현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대담한 계획인지 실감이 오실 겁니다. 동시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사우디에 사업 제안서를 보내거나
대표단을 보내 우리 기술을 쓰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사우디에서 제일 큰 투자 기회다라며 공들여 작성한 자료를 저희에게 전해왔고, 또 어떤 기업들은 아예 사우디 현지에 사무실을 열어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물론 저 혼자 모든 제안서를 보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 장관 비서실장으로서 1차 필터링과 요약 정리를 담당해야 했어요. 왕실 보고를 위해 각국이 내민 기술 수준과 비용, 그리고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초기엔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니까 다들 믿음직스럽게 보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펼쳐보니 생각보다 허술하거나 과장된 내용도 많았고, 특히 중국과 유럽, 프랑스 중심으로 내놓은 제안서는 제게 꽤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중국이 제출한 대규모 사업 제안서였어요. 정확히는 여러 중국 기업 컨소시엄이 모여서 작성한 것인데, 표지부터 우리는 사우디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창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 대비 절반 이하 비용으로 모든 시설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더군요. 사실 저희 사우디 정부도 값싼 공사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옴시티나 스마트팜 사업 모두 수십조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이 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진짜로 중국이 절반 이하 비용으로 완수해준다면 저희로선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제안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측이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 선두라며 호언장담하는 장황한 문구가 페이지마다 들어 있었어요. 그중에는 흥미로워 보이는 혁신 기술 설명도 몇 가지 있었어요. 예컨대 사막 모래를 재활용해서 단열재를 만드는 아이디어라든가 태양광 패널을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로봇 같은 것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나 실증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중국 내 몽골 사막에서 이미 검증했다라고는 하는데 구체적 데이터나 사진, 설계도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건 완벽히 가능하다라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었어요. 더욱 황당했던 건 스마트팜 분야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제안서를 읽다 보니 한국이 쓰는 농업 기술은 사실상 중국에서 모두 유래한 것이다. 중국을 통하면 그 기술을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더군요. 당시 저희가 이미 한국의 스마트팜 사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던 차였고, 한국이 중동 사막에서 몇몇 성공적인 시범 농장을 운영했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아예 대놓고 한국은 원조가 아니다. 한국 기술은 중국 기술을 베낀 것이니 굳이 한국에게 비싼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솔직히 의심이 생겼어요. 한국 농업 기술이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왜 중국이 직접 사막 농업에 성공했다는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게다가 중국은 모든 비용을 절반 이하로 해주겠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재무 계획이나 예산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형적으로 말만 앞서는 느낌이 짙었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중국 측 대표단과 직접 면담 일정을 잡았어요. 면담 자리에서 중국 대표들은 제안서 내용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사우디가 원하는 모든 걸 절반 이하 예산으로 더 빠른 기간 내에 완공해주겠다. 한국은 이미 중국 기술을 복제해온 것뿐이니 중간 마진을 떼고 있다. 원조 기술을 쓰고 싶으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과거 중동 사막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완공한 사례나 중국이 실제로 구현한 사막형 스마트팜 예시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내몽고 사막에서 충분히 성공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기밀이라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였어요. 이게 만약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성과라면 오히려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면담이 끝날 무렵에도 줄곧 한국은 구시대 기술, 중국은 최첨단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우디가 왜 아직 망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이들의 태도와 근거 부족에 깊이 실망했고 이 프로젝트를 맡기기에 중국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하는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제안서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유럽 쪽, 특히 프랑스가 내놓은 제안서도 또 다른 형태로 저를 난감하게 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예술적 건축, 디자인, 문화유산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실제로 파리의 라데팡스나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을 보면
건축미가 뛰어납니다. 그런 자부심이 반영된 건지 프랑스 제안서는 거의 예술 작품 소개서처럼 보였어요. 프랑스가 중점적으로 어필한 분야는 네옴시티였습니다. 사우디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만한 미래형 도시를 만들려면 프랑스식 예술 감각과 도시 디자인이 필수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제안서에 수록된 도시 조감도나 렌더링 이미지를 보니 정말 혁신적이고 멋진 디자인이 많더군요. 어떤 건물은 바람 패턴에 따라 곡선으로 휘어져 있고 또 어떤 초고층 빌딩은 공중에 정원과 수로가 연결된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와, 이거 정말 황홀한 미래 도시 같다라고 감탄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막 환경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예컨대 저희가 고민하는 핵심 문제인 모래바람, 낮아진 습도와 지나치게 높은 기온 50도 안팎, 급작스러운 일교차, 물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제안서 안에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을 강화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간단한 설명만 있었고 전력 비용이나 물이 어디서 오는지 같은 구체적 사항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너무 미학적 측면만 강조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협의 가능이라는 한 줄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멋진 디자인이 과연 사우디 사막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됐어요. 유럽과 달리 여기선 살인적인 고온과 모래 폭풍이 일상인 곳이니까요. 프랑스는 스마트팜 쪽에서도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앞선 농업 기술을 갖췄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프랑스가 온실 재배를 잘하는 나라는 맞지만 유럽 기후와 사우디 사막 기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프랑스가 선도하는 유럽형 온실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며 대규모 온실 냉방 설계를 제안했어요. 문제는 한여름 기온 50도가 넘는 사우디에서 유럽형 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려면 전력 소모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에요. 물도 부족한데 냉방 시스템 가동에 따른 응축수 문제 등 고려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프랑스 제안서는 이 문제는 이후 디자인 수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말만 적어놨어요. 중국이 너무 허황된 반값 공사를 외치고 프랑스는 예술성에 치중해서 사막 적응 대책이 부족하다니 그 두 나라의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이대로라면 우리 사우디가 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완수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보내온 사업 제안서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동안 한국이 발전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중국처럼 막대한 인구나 글로벌 영향력이 큰 국가와 비교해 어떤 경쟁력을 갖출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제안서를 펼쳐본 순간 저는 흥미로움과 동시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와 달리 구체적인 실증 자료와 실제 사례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먼저 네옴시티와 관련된 건설 분야 자료였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과거 19만 7,080년대부터 중동 사막 지역에서 시공 경험을 쌓아왔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 20년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심지어 사우디 국내에서 완공한 다양한 대규모 인프라 목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어요. 예컨대 부르즈 할리파 세계 최고층 빌딩, 두바이 건설의 한국 업체가 핵심 시공사로 참여했다는 점, 쿠웨이트만 해상 교량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처럼 사막 해양이 교차하는 극한 환경에서 세계 최장급 교량을 무사히 완공했다는 점, 사우디 라빅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UAE 바라카 원전 등 초대형 고난도 프로젝트를 실행한 사진과 성과 보고서, 이런 자료에는 매년 유지보수 비용, 사막기후 안정성 테스트 결과, 실제 공사 기간과 예산 대비 준수율 등 세부 정보가 비교표 형태로 요약돼 있었어요. 보통 건설사들이 홍보용으로 이런저런 포트폴리오를 내놓긴 하지만 한국 측 자료는 한층 더 체계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후 어떻게 개선했으며 사막 상황에서 콘크리트 온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충실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이건 허풍이 아니구나. 실제로 다 해본 회사들이니 설득력이 상당하다고 느꼈어요. 다음으로 스마트팜 파트였어요. 여기는 농업연구소, 스타트업, 대기업 등 한국의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자료 같았는데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영해본 컨테이너형 농장 사례가 특히 제 눈길을 끌었어요. UAE나 카타르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규모 온실 영상 캡처나 수확량 통계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외부 온도가 섭씨 48도였는데 내부는 24도를 유지하고
물 사용량을 기존 농업 대비 90% 이상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더군요. 센서 코팅을 통해 모래바람에 센서가 고장 나지 않도록 했고, 태양광 패널 냉각 시스템을 이중으로 설치해 패널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도 설명돼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국 제안서와 다른 점은 중국이 이론적으론 다 된다라고만 했던데 반해 한국 제안서에는 실제 시험 운용 데이터와 사진이 명확히 제시돼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사막 농업 기술을 모조리 중국에게서 베꼈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한국은 이미 직접 사막 환경에서 돌려본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것으로 보였어요. 한국 제안서는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게 깊은 인상을 준 섹션들을 조금 더 소개해볼까 합니다. 한국은 건물을 공장에서 미리 모듈 형태로 만들어 사우디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장점은 사막 모래바람이 심한 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사례로 한국 건설사들이 쿠웨이트나 오만 등에서 일부 플랜트를 이런 방식으로 시공해 예산과 공기를 크게 절약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 제안서는 우리가 인력이 많으니 빠르게 공사한다라는 식이었고, 프랑스 제안서는 예술적 디자인에 치중했는데 한국은 모듈러 공정으로 사막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놓아 현실감이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사우디가 물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 중 하나예요. 한국 제안서에는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해수담수화 시설에 공급하고 그 담수화 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모델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되어 있었어요. 바라카 원전 사례처럼 중동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이 확립돼 있음을 강조했고, 초절수 농법으로 실제 필요 물량을 기존 대비 10% 이하로 줄이면서도 남는 담수는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림이 제시돼 있었어요. 프랑스나 중국 제안서와 달리 한국은 사우디의 기후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하나 눈에 띈 건 사우디 현지 인력을 어떻게 교육해 이 기술을 스스로 운영하게 만들 것인가를 별도의 섹션에서 다룬 점이에요. 한국 팀은 베두인 출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고, 이미 UAE에서 같은 방식으로 현지인들이 온실을 직접 운영 중이다라는 사례를 보여줬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설만 지어놓고 외국인이 운영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다시 의존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현지인 자립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 부분도 꽤 성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보면서 자연스레 중국과 프랑스가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하게 됐어요. 중국은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구체적 실증은 부족했고, 프랑스는 예술문화 측면이 최고라고 했지만 사막에서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가 모호했어요. 이미 그전에도 저는 두 나라 제안서에 대해 회의감이 있었지만 한국 제안서를 보고 나니 그 회의감이 더욱 확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준비가 잘 된 나라가 있는데 왜 굳이 중국의 허황된 반값에 혹하거나 프랑스의 예술적 감성만 믿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 있을 왕실 보고회에서 각국 제안서에 대한 요약과 제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장관님께 드렸어요. 장관님과 왕실 참모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중국이 너무 허황된 소리만 하는 게 아니냐. 프랑스 제안서는 디자인은 훌륭하나 구체적 사막 대책이 부족하다. 한국은 의외로 튼튼한 자료를 내놨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왕실 보고회가 열리는 날 중국, 프랑스, 한국 대표단 모두가 초대돼 프로젝트 설명회를 했어요. 각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는데 중국 측은 여전히 반값을 외치고 한국 기술은 중국이 원조라는 식으로 또 떠들어댔어요. 프랑스 측은 화려한 건축 렌더링 영상을 보여주며 이건 예술이다라는 점을 어필했어요. 하지만 정작 사막 환경 문제나 실제 예산과 공사 기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두 나라 모두 얼버무리거나 추후 현장 상황을 보며 수정한다는 식이었어요. 반면 한국 대표는 자신들이 제출한 문서에 기반해 이미 이런 시행착오를 중동 다른 지역에서 겪었고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구체적 사례를 여러 개 들었어요. 물 사용, 냉각 시스템, 모래바람 대응, 현지 인력 교육 등 질문마다 증거 사진과 수치를 제시해서 보고회에 참석한 사우디 측 인사들이 신뢰감을 크게 느꼈어요. 보고회가 끝나고 나니 분위기는 거의 한국을 주 파트너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쪽으로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이미 왕실 참모들이나 장관님 생각도 확고해진 듯했어요. 보고회 이후에도
중국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저를 비롯해 국토부 실무진에게 찾아와서 사우디가 한국만 치켜 세우는 게 이상하다. 우리는 아직 기회를 다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제안서가 허황된 게 아니다. 다만 아직 기밀 자료라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사우디가 우리 대국 따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는 어차피 중국 논문과 특허를 베낀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어요. 프랑스 측도 역시 사막에서도 건축미학을 구현해야 진정한 세계적 도시가 탄생한다. 한국이야말로 기능적인 시공밖에 모르는 후발주자다. 사우디가 예술성을 경시하면 결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설득했어요. 중국 쪽 태도는 다소 공격적이고 한국이 사실 중국 것을 훔쳤다는 식으로 깎아내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모욕하진 않았지만 역시 한국 기술을 굉장히 낮춰보는 발언을 자주 해서 참 난감했어요. 저는 두 나라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마다 우리 사우디가 선택하는 건 결과로 보여야 한다. 만약 중국이나 프랑스가 정말 더 뛰어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뚜렷한 자료 없이 말로만 큰 소리를 칠 뿐이었죠. 결국 왕실과 내각은 한국 기술이 실제로도 잘 통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로 사막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네옴시티의 일부 구역, 그리고 스마트팜 시범 농장 구역에 한국팀을 투입해 계획대로 시공과 시설 설치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일정 부분은 프랑스, 중국도 참여했지만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형태였죠. 제가 담당한 부분 중 하나가 네옴시티 안에 들어설 최첨단 휴게소와 무인 주차장 시공이었어요. 처음엔 프랑스가 맡으려 했는데 사막 기후 테스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자 한국으로 주도가 넘어왔어요. 한국 건설사들은 사전 시뮬레이션과 현장 모듈러 공사를 결합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초 공사를 마쳤어요. 모래바람 때에는 방진막을 치고 건설 장비를 일정 시간 이상 가동 안 하거나 야간을 활용해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팀에서는 그래도 건물 디자인이 예쁘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정작 사막 현장에서 생기는 실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건 한국 쪽이었어요. 또 한편으론 스마트팜 시범 농장 약 50헥타르 규모를 한국이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컨테이너형 온실을 레고블록처럼 조립하고 태양광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AI 센서가 온습도와 영향액을 자동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중국이 한국이 쓰는 센서와 AI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계속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연구진이 독자 특허를 갖고 있는 장치라는 걸 사우디 기술팀이 확인했어요. 게다가 설치 후 4주 정도 지나자 상추와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나는 모습이 중앙통제실 화면에 뜨더군요. 외부 온도가 45도가 넘는데 내부 온실은 2425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이 소식이 내부 보고서로 올라오자 저는 진심으로 이게 정말 되긴 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반신반의하던 부분이었는데 한국 팀이 뚝심 있게 실행해내더군요. 중국과 프랑스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각종 헐뜯기와 질투를 이어갔어요. 중국은 아직 대규모 단계가 아니니 한국이 잠시 성공한 듯 보이는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중국이 더 우수하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또한 한국이 제공하는 AI 기술은 사실 중국제라는 설을 언론에 퍼뜨리려 했지만 별 근거가 없다 보니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또한 프랑스 역시 사우디가 예술적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컨테이너형 건물이나 실용 위주의 구조물만 있으면 네옴시티가 매력 없이 콘크리트 숲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시범사업 완공 시점이 다가오자 사우디 정부와 왕실이 원하는 일정을 맞춰준 건 한국뿐이었어요. 프랑스 팀이 맡은 일부 디자인 구역은 예술적으로는 훌륭하나 실용적 준비가 부족해 공사가 늦어졌고 중국은 애초에 주도권을 거의 못 쥐었어요. 시범사업 완료 후 저희 사우디 국토부와 왕실은 대규모 계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네옴시티 내 구역별로 시공사가 지정되고 스마트팜 농지 확장 50헥타르 5000헥타르도 결정됐어요. 결과적으로 핵심 시공과 관리 PM 대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맡게 됐고 프랑스는 일부 디자인 문화예술 요소에 한정된 역할, 중국은 하도급 형태로 사소한 부분만 맡거나 사실상 배제되다시피 했어요. 이걸 두고 중국 대표단이 저에게 사우디가 한국 로비에 넘어갔다거나 우리가 더 싸게 해줄 수 있었는데 왜 안 믿어주느냐며 비난했어요. 프랑스 측도 한국식으로만 건설하면 네옴시티가 단조로워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결과로 증명해낸 파트너가 한국이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예상하며 철저히 준비한 쪽도 한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지가 좁아진 거예요. 제가 굳이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국, 프랑스가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봤어요. 이 즈음 왕실이나 장관님께서 정말 한국이 예전부터 중동 사막에서 많이 일해왔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셔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 한국 건설사들의 과거 실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보니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동 붐 시기 때부터 한국은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등지에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꾸준히 해왔더군요. 킹칼리드 국제공항, 리야드, 지다메카 간 도로, 라마단 기간 순례자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등 사우디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어요. 쿠웨이트 해상 교량, 아람코와 합작한 라빅 석유화학 단지, UAE 바라카 원전 등 최근에도 초대형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저는 이 자료들을 보고 중국이 아무리 우리가 미래 AI 선도라고 해도 중동 사막에서 이 정도로 축적된 실적을 내놓긴 쉽지 않겠구나라고 재확인했어요. 왕실에서도 한국은 중국처럼 공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실한 경험이 있네라고 신뢰가 높아졌어요. 시범 농장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농업개발청 압둘라 빈 칼리드 책임자는 스마트팜 단지를 5,000헥타르로 확장하기로 했어요. 이게 완공되면 사우디가 수입하던 채소류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나아가 주변국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봤는데 사막 한가운데 컨테이너가 줄지어 서 있고 태양광 패널이 광활하게 펼쳐진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내부에 들어가 보니 각종 센서와 AI 제어 장치가 숨가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온도를 2325도 사이로 유지해주고 영양액과 물을 자동 분배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경보로 모래바람이 세면 센서에 경보가 뜨고 코팅막 자동 세척이 작동되는 시기였어요. 물 사용량에선 상추 1kg을 생산하는데 17리터 정도면 된다고 하니 기존 관계농업에 비해 엄청난 절약이었어요. 현지 인력들로 구성한 베두인 출신 청년들이 실제로 농장 제어실을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이들을 가르쳐서 지금은 꽤 능숙하게 시스템을 다루더라고요. 중국이 과거 한국 기술은 중국 걸 베낀 것이라며 비방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은 대부분 한국 국내 연구소나 기업이 특허를 가진 부품 소프트웨어였어요. 저는 몇몇 기술명과 특허 번호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네옴시티도 일단 일부 구간이 완공돼 휴게소와 무인 주차장을 비롯한 시범 구역이 개방됐어요. 사우디 고위 인사와 해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완공식에서 한국 건설사 대표들이 이번 프로젝트는 사막 극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히자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프랑스 대표들은 완공식장에 나와서 우리가 디자인 제안을 많이 했는데 채택이 덜 되었다고 섭섭해했고 중국 쪽은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한국이 사우디 미래 도시에 깊이 관여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썼고 사우디 SNS에는 우리가 한국의 도움으로 사막에 새로운 문명을 세운다는 긍정적 댓글이 넘쳐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처음에 중국과 프랑스를 봤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결국 한국의 실증력과 철저한 준비가 승부를 갈랐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갈등이 끝난 건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확장될 것이고 프랑스와 중국이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도 있죠. 프랑스는 여전히 도시미학 측면에서 우리 협력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대규모 단계로 가면 우리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며 재차 어필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사우디 내각과 왕실 입장에서는 결과를 보여준 한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굴리는 게 최선이라 판단하고 있어요. 아마추어처럼 허황된 공업만 하면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실제 데이터를 꺼내는 파트너에게 업무를 맡기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가 예술적 디자인을 좀 더 실현 가능하게 조정하고 중국이 실증 자료를 제대로 보여준다면 앞으로 협업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옴시티는 어차피 건설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여러 국가가 분할해 각자 강점을 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지금 단계에선 한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완공식을 계기로 사우디 국가방송과 주요 일간지, 국제 언론사에서도 한국이 사우디 사막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등에서도 사막의 녹색 혁명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프랑스는 언론에 우리가 디자인 일부를 맡았다라고 홍보하지만
외부 시선에선 한국 기술이 실질적 주역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중국 매체는 간혹 사우디 정부가 한국 로비에 치우쳤다는 식으로 보도하지만 정작 사우디 내부엔 크게 와닿지 않았죠. 그리고 중국은 아예 대놓고 사우디가 큰 실수를 했다. 곧 한국의 기술 한계를 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어요.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반값 이하로 가능하다. 사우디가 원하는 날 언제든 시연해보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몇 번이나 구체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시한 게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사막이 초록으로 변하는 혁신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사우디 내부에서조차 사막의 농장을 만든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라는 회의적 시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스마트 온실들이 들어서고 일부 지역에선 녹지대를 형성하며 미세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네옴시티 역시 단순한 건물 군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AI가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발돋움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철저한 실증 데이터와 중동 사막에서 단연간 쌓은 건설 엔지니어링 경험이 핵심적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사우디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막에서의 성공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와 실전 경험으로 증명된다. 이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상 여기까지 사우디 국토부 비서실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